직권 취소는 누가 한다고요? 처분행정청이나 상급행정청이 합니다. 처분행정청이 하는 것이 원칙인데 상급행정청은 따라서 법률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가 있어요. 징송 취소하는 것은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하는 것이고, 직권 취소는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해요. 그러니까 직권 취소를 허용하는 이유는 행정은 법률에 적합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걸 시정한다는 의미인데, 쟁송 취소는 이제 외부에서 하는 법원이 문제가 돼요. 법원은 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만 판단합니다. 그래서 위법한 경우에만 한다. 그런데 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한 경우까지도 합니다. 기간으로 두 칸 내놓으면 직권 취소는 기간이 제한이 없죠. 우리는 독일과 달라서. 근데 쟁송 취소 같은 경우는 기간이 있어요. 90일, 180일, 90일 1년. 취소 범위는 직권 취소는 뭐 어떤 형태로든 취소가 가능한,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쟁송 취소 중에 소송은 법원에서 하는 것은 이제 소극적인 변경만 가능하다. 적극적으로 다른 행위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은 행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46번 문제입니다. 직권 취소 철회의 비교. 직권 취소는 취소와 철회인데요. 취소라는 것은 원래 원시적 하자, 행정행위를 할 당시부터 하자가 있었을 경우인데, 철회는 하자 없었던 행정행위가 나중에 어떤 철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되는 거다. 새로운 사정이 사후에. 철회란 것은 반드시 처분청이 하는 거예요. 처분청이 합니다. 근데 법적 근거는 법적 근거는요, 이렇게 보십시다. 좀 복잡하게 써 있는데, 직권 취소나 철회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법적 근거 불요설이 통설이에요. 법적 근거 없이 합니다. 그다음에 소급효, 철회는 장래효만 있다. 비소급효. 그러니까 철회된 이후부터만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 철회되기 전까지 이루어졌던 행위는 유효합니다. 여기 다르죠. 47번 실효라고 돼 있어요. 실효는 아까 철회와 공통점은 있어. 새로운 어떤 사실이 발생했을 때 나오는 것이 실효와 철회인데요. 다른 점은 철회라는 것은 행정청이 철회의 의사표시를 특별히 해야만 효력이 없어지는데, 실효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효 사유를 보면 행정의 대상이 소멸했다, 그 다음에 부관이 성취됐거나 목적이 달성했다 이런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법규, 아까 신법 우선의 원칙 배웠잖아요. 자동적으로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행위와 관련된 내용이었고요. 48번 확약입니다. 확약. 확약의 개념은 행정기관이 과연 행정행위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국민에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근데 법적 성질, 확약은 행정행위냐 처분이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엄면허 우선순위 결정 사건에서 이것은 행정행위가 아니라고 분명히 봤습니다. 행정행위의 전 단계, 예비적 단계로 봤어요, 그냥. 근데 허용 근거, 약속을 할 수 있다는 것은 행정기관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거지. 이걸 본처분 권한 내재설이라고 봅니다. 네, 괄호 4번. 구속력의 배제라고 돼 있죠. 확약이라는 명칭 자체가 약속을 한 거니까 지키라는 거야, 행정기관이. 그러면 구속력이 일단 발생하죠. 그렇지만 일정한 경우에는 구속력이 배제가 됩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뭐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유효기간을 넘겼거나, 그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사실적 법률적 상태가 변하면 지켜주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시험 문제에서는요, 여기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해당되는 것처럼 나올 수도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밑줄이 두 군데 있잖아요. 49번으로 넘어갑니다. 행정계획. 행정계획이라는 것은 특별한 행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수단들을 조합하는 것을 행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목표와 수단을 서로 융합해서 서로 연결해서 하는 것이 행정계획이야. 그러면 두 번째, 법적 성질이 뭐냐면 이것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해지는데, 행정계획의 종류가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그냥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판례상으로도 도시기본계획은 처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런 게 구체적인 도시계획 있지. 이런 건 돼요. 환지계획은 처분이 아닌데 환지 예정지 지정행위나 또는 환지 처분은 또 처분입니다. 이렇게 구별하고요. 괄호 3번의 계획재량. 재량행위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배웠는데 특히 행정계획은 이 재량의 폭이 굉장히 넓다. 광범위한 어떤 형성의 자유를 갖고 있는데 그걸 우리는 계획재량이라고 부릅니다. 특히 수단, 그 규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재량 행위는 요건과 효과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행정계획에서의 재량은 목적 수단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 수단, 수단 프로그램, 목적 프로그램 이런 표현을 하죠.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행정계획법. 그런데 동그라미 3번 계획 재량이니까 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면 안 됩니다. 특히 행정계획에 있어서의 재량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을 형량명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량명령. 그리고 이렇게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우리가 재량권을 형량명령에 하자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형량명령에 하자가 있으면 그 행정계획은 위법하게 되는 것이에요. 괄호 3은 기타 사항 중에 집중효의 개념. 이 하나의 어떤 계획이라는 것은 여러 법률에 걸쳐 있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수많은 법률들로부터 전부 동의, 승인, 허가, 협의 이런 것들 다 받아야 되는데 이 계획이 어떤 A라는 계획법에서 확정되면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각종 승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거 원스톱 서비스죠. 이걸 집중효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이 행정계획의 성질상 행정계획은 가변적이고 장례적이에요. 따라서 일반적으로 주민들에게 그러한 행정계획의 변경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는 계획 신청권 행정계획 존속 청구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상 청구권 행정계획이 폐지가 되면 보상해달라 손실보상해달라 이런 것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인 판례가 하나 소개가 되고 있죠. 네. 어떤 경우냐면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있는 자는 그러한 행정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신청권이 있다는 판례가 예외적입니다. 이건. 네, 27페이지에 보면 공법상 계약 나오죠. 그래서 계약. 행정행위와 반대. 행정행위와 다른 점은 복수 당사자 간에 반대되는 의사표시의 일치다. 계약이에요. 그래서 사례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집니다. 동그라미 1, 2, 3번 알아서요. 행정주체끼리 경기도와 서울시 그 다음에 행정주체와 사인 간에도 이루어지고 사인 상호 간에도 합니다. 토지 수용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인 상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괄호 3번 공법상 계약은 법률상 근거가 필요 없다. 네. 왜 그래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일치되는 게 공법상 계약의 본질이기 때문에 굳이 법적 근거 없이도 자치의 원칙에 따라서 가능하도록 해놨다. 그리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항고소송이 아니라 당사자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51번 행정지도.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기대하면서 권고나 권유하는 게 행정지도죠. 따라서 법적 근거가 필요 없지. 권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한계가 있는데요. 한계는 당연합니다. 다른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비례 원칙, 일반 원칙 따라야 되고. 중요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게 행정절차법상 규정들이죠. 행정절차법에 행정지도에 관한 규정이 한 6, 7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비례 원칙이 적용됩니다. 필요한 최소한 대에 그치 않는다. 그다음에 강요하면 안 되고, 그리고 불이익한 조치를 취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문장이 2번 있네요. 하나 지우시고. 그 다음에 밑에 계속 괄호 4번 방식. 그 상대방에게 지도의 취지, 내용, 신문을 밝혀야 돼요. 그리고 행정지도는 말로 해야 됩니다. 구술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혹시 서면의 교부를 원하면 정확히 서면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그리고 반대로 상대방은 또 행정기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요. 3번. 4번은 공통적인 사항. 많은 상대방, 다수인에게 할 때는 공통적인 사항을 미리 알리도록 합니다. 공표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52번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절차법이네요. 행정절차법의 주요 내용. 처분을 신청한다. 가령 허가를 신청한다 할 때 문서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 문서. 근데 전자 문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행정청의 컴퓨터에 입력된 때 합니다. 입력된 때. 그리고 그 방법, 신청 절차 이런 것들을 미리 편람을 만들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편람을 비치해야 된다.
자, 신청 서류 이제 접수했어. 접수하면은 부당하게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거나 돌려보내면 안 됩니다. 만약에 2번처럼 만약에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다가 미비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해야 돼요. 보완 요구.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처럼 다른 기관에다가 신청 접수가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규정을 뒀고, 그 4번처럼 당연히 이 처분이 처리가 되기 전까지는 그 내용을 보완할 수 있고 취하할 수 있죠. 그다음에 괄호 2번에 처리 기간과 처리 기준 나옵니다. 처리 기간, 그 행위의 종류별로 그 처리 기간을 정해서 공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기준도 마찬가지죠. 미리 처분 기준을 또 성질에 비추어서 공표합니다. 근데 이제 처분 기준을 법령으로 정할 때 그것이 불명확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은 해석 요청권이 있어. 좀 해석해 주세요. 그럼 행정청은 이에 응해야 됩니다. 자, 괄호 3번. 사전 통지, 아까 복효적 행위할 때 한번 나왔죠. 사전 통지는 상대방한테 불이익한 처분을 하면 상대방에게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상대방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칸처럼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미리 알려줘야 돼요. 자, 여기에 관련 문제 중요한 판례가 있어요. 거부 처분할 때도 미리 알려줘야 되냐. 내가 다음 주에 거부 처분을 합니다. 미리 알려. 우리 판례는 거부 처분 단계는 아직 상대방한테 무슨 권익이 부여된 단계가 아니므로 이건 침익적 처분이 아니라고 했어. 따라서 안 해도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괄호 4번에 청문 나왔죠. 청문. 그래서 어떤 처분하기에 앞서 어떠한 처분인데 특히 불이익한 처분이겠죠. 불이익한 처분하기에 앞서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청취하고 상대방으로부터 그 다음에 사실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증거 조사하는 게 청문입니다. 실시 사유는 두 번째.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나 아니면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청문을 합니다. 청문 주재자는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요.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가능합니다. 청문 진행할 때 직권으로 증거 조사가 가능하죠. 그리고 당사자는 증거 제출, 의견 제출할 수 있고, 청문 공개는 원래 예외적으로 합니다. 청문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당사자가 공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습니다. 문서열람 청구제도가 요 청문제도만 있죠. 그 밑에 있는 공청회나 다음 페이지에는 의견 제출에는 없는데 청문회만 있는 게 바로 요 문서열람 청구제도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청문 결과는 당연히 반영해야 되겠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5번 공청회. 공청회는 널리 어떤 의견을 구하는 것이 공청회죠. 처분을 하기에 앞서서 이해관계자나 전문가 등으로부터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게 공청회. 개최 사유도 법령이 정하고 있거나 아니면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냥 여는 거예요. 개최 공고에서는 14일 기억하시고요. 암개이죠. 공청회는 14일. 위에 청문 아까 안 읽었는데 없는 것 같은데 10일 메모해 하시고요. 청문은 10일이었습니다. 10일 전까지 알려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30페이지에 전자공청회 제도가 있어요. 도입됐는데 다만 일반 공청회와 병행해서만 하는 거지 전자공청회만 하면 안 됩니다. 병행해서. 자, 진행 과정에서 발표자는 당연히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발표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제 제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2번에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해야 되죠. 뭐 발언 중지 명령, 퇴장 명령 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번에 이제 발표자가 발표를 끝나면 발표자들끼리 상호 토론을 허용하고 방청석에게도 말할 수 있는 발언 기회를 줘야 된다. 사후 조치는 뭐 당연히 반영해야 된다. 그 다음에 괄호 6번 의견 제출. 요 앞에 이제 청문, 그 다음에 공청회 의견 제출과 요거 세 가지죠. 요걸 묶어가지고 의견 청취 제도라고 합니다. 자, 6번 의견 제출은 이렇게 청문이나 공청회에 해당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하는 거예요. 약식으로. 여기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의견 제출, 청문이나 공청회 아닌 그런 의견 청취 제도가 의견 제출입니다. 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에 7번. 이유 제시 또는 이유북이라고 했죠. 처분을 할 때 상대방에게 처분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히 밝혀줘야 된다. 아까 앞 페이지에서 우리 사전 통지는
사동통제는 불이익한 처분인 경우에 하라고 했잖아. 네. 근데 이유 제시는요, 모든 처분입니다. 수익적이건 침익적이건 간에 모든 처분을 할 때는 왜 이러한 처분을 하는지 이유를 밝혀야죠. 근데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더라. 상대방이 신청한 그대로 처분을 하거나, 단순 반복적이거나 경미한 처분으로서 상대방이 명백히 이유를 알 수 있거나, 아니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생략할 수 있어요. 이거 요즘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오죠. 여기 안 썼는데 거기까지 알아야 돼요.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혹시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고 싶다, 이유를 알고 싶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과 3번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1번은 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거기까지. 내용과 정도는 구체적으로 하라는 것이고, 만약에 위반 시 이유 제시를 안 하면 그 처분 자체가 위법해서 취소될 수까지도 있습니다. 이게 중대한 사유인데 근거를 제시 안 하면 됩니다. 네, 괄호 8번 신고 절차 나옵니다. 신고. 아까 우리가 배웠던 자체 완성적 신고와 행위요건적 신고가 있는데, 자, 지금 행정절차법 하고 있죠. 행정절차법에는 자체 완성적 신고에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그죠? 두 번째 칸처럼 편람의 비치.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의 요건, 세 번째 칸에. 기재사항이 흠이 없어야죠.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어야죠.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해야죠. 자, 괄호 9번 봅니다. 입법 예고.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경우는 국민이 미리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법령사항으로, 만약에 제도가 법령사항으로 변경된다 하면은 미리 알려주는 제도가 있어. 이게 입법 예고 제도예요. 법령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할 때 의견을 구합니다. 근데 제외 사유도 물론 있어요. 제외 사유도 있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예고 방법이 중요한데, 예고 방법. 동그라미 1번. 입법안에 이제 취지 밝히게 되고, 주요 내용이나 전문, 이것들을 관보, 공보, 인터넷, 신문, 방송 등에게 널리 이제 공고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다른 기관, 중행정기관, 지자체에도 알리고요. 동그라미 3번, 전자공청회 제도도 있고, 입법 예고 기간은 40일 이상입니다. 다만 자치법규는 20일 이상만 하면 되고요. 그래서 누구든지 입법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걸 존중해야 돼요. 행정기관은 존중하고, 상대방에게 그 처리 결과를 알려줘야 되겠죠. 괄호 10번에 이번엔 행정예고예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가 어떻게 다른가 보세요. 행정예고는 제도, 정책, 계획, 이것들이. 제도, 계획, 제도, 정책, 계획, 이것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는 겁니다. 왜 알리겠어요? 바로 두 번째 칸 적용 범위. 국민에게 어떤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행정예고 기간은 20일입니다. 그냥 20일 이상 이렇게 하면 돼 있죠.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행정절차법이었어요. 행정절차법은 절차에 관한 일반법이었는데, 특히 53번은요, 이제 모든 사무가 아니라 민원사무. 민원사무인 경우에 대해서만 일반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민원사무 처리법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행정절차법의 특별법이에요. 특히 민원사무에 관해서. 이 법률에도 규정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보기에 중요한 거는 바로 이렇게 민원인을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1번 보세요. 동그라미 1번. 행정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민원 업무를 먼저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처리 기한이 보통 열흘 이런 게 정해져 있을 텐데, 처리 기한이 남았다고 해서 민원을 늦추거나 하면 안 됩니다. 그것부터 빨리 처리해야 되고요. 동그라미 2번. 접수를 보류하거나 미비한 흠이 있다고 해서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하면 안 되고, 보완 요구해야죠. 네, 동그라미 3번은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그런 내용을 서류 제출을 요구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혹시 잘못 접수받았으면 그 권한 있는 행정기관으로 이송해야지요. 5번은 이른바 민원 1회 방문 처리다. 그래서 민원인이 여러 번 방문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으로 서로 협조를 해서 일 처리를 하도록 하는 제도가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54번. 요건 또 다른 법률이죠. 이른바 개인정보보호법. 작년도 행정사 2차 시험에서도 바로 이게 크게 50점짜리 문제로 나왔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요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지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명칭, 용어 정의가 나오는데 개인정보라 하면 살아있는 개인이에요. 죽은 사람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이라고 되어 있죠.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라 개인에 관한 정보다. 과거에는 뭐 컴퓨터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만 보호 대상이 되는데 이런 제한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는요. 컴퓨터건 일반 문서건 간에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이 법의 대상이 됩니다. 2번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있고 우리는 정보 주체라고 부르죠. 각 개인은 정보 주체인데 나의 정보를 처리하는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따로 있어. 그럼 걔네들을 우리는 개인정보 처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상정보 처리기는 뭐 CCTV고요. 자, 두 번째 칸 내려오면 정보 주체의 권리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 주체란 정보 제공받을 권리, 선택할 권리, 뭐 열람 청구권, 정지 청구권, 정정, 삭제, 파기 청구권이 다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칸에 개인정보 보호정책 수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입니다. 요거 행정자치부나 국무총리가 아니라 대통령 소속. 그다음에 기본계획은 뭐 행안부 장관, 행정자치부 장관으로 바꿔야 돼요. 행정자치부 장관은 3년마다 한다. 시행계획은 중앙행정기관장이 매년 한다. 자, 밑에 칸으로 보면 개인정보 처리. 여러분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사생활 비밀 때문에.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수집할 수 있어. 제3자의 정보를. 어느 경우에 바로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 의무를 준수할 경우에 공공기관이 법률을 지킬 때, 법령 등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때. 그래서 정보 주체의 계약의 체결 이행을 해서 불가피한 경우, 사전 동의를 할 수 없는데 생명, 신체, 재산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그렇죠? 이때는 예외적으로 합니다. 그 동그라미 2번처럼 개인정보를 수집하더라도 역시 비례 원칙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까지만 수집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사실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입증해야 돼요. 동그라미 3번 개인정보 파기. 개인정보 수집의 목적을 달성했다. 불필요하다 그러면 파기해야 되고 다시 이것이 재생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복구되지 않도록. 동그라미 4번에 민간정보 처리는 당연히 제한돼요. 현행법은 이걸 구체적으로 쓰고 있어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가입, 뭐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이런 것까지 정보주체 사생활 현재 침해를 이거는 처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고 해야 돼요, 안 된다. 다만 여기도 예외는 있어요. 정보 주체가 동의하면 가능하겠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고유 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나 여권번호 같은 거죠. 이거는 식별번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 회원으로 가입할 때 주민등록번호를 기입하지 않더라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러한 고유 식별정보가 함부로 도난되거나 유출 변조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도난되거나 변조 유출됐어. 그러면 손해배상 해줘야 돼. 동그라미 6번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죠. 누구든지 자 일단 영상정보 처리기기도 함부로 설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겠지. 개인의 정보가 담겨 있겠습니까? 다만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이 정하고 있는 경우 범죄 예방 수사, 시설 안전, 화재 예방, 교통단속, 교통정보. 그리고 여기는 안 써놨는데 뭐 정신병원 같은 거, 정신보건시설, 그 다음에 교도소 이런 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구든지 목욕실, 화장실, 발환실, 탈의실 이런 데는 설치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CCTV 설치하기 전에는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통해서 이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설치를 하게 되면 거기 주변에다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내판. 자, 그리고 다른 목적으로 이걸 사용하면 안 되겠고, 당연히. 그래서 다른 곳을 비추면 안 되고요. 녹음 기능은 할 수 없습니다. 네, 영상이야, 오로지 영상만 담아야지 녹음 기능은 할 수 없어요.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 제도가 새로 신설됐죠. 네. 그래서 이 개인분쟁 조정위원회가 있고, 위원장 1명, 20명까지. 1명은 상임위원이고, 처리 기간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됩니다. 분쟁 조정안을 작성하면 당사자에게 제시해야 돼요. 그래서 15일 이내에 만약에 얘기를 안 하죠? 네. 그러면 조정을 승인한 게 아니라 거부하는 것이다. 이게. 그리고 집단 분쟁 조정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동일한 사건에서 막 수십만 명이 같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죠? 집단 분쟁 조정이야. 그리고 급기야는 동그라미 5번처럼
법원에다가 소송을 단체 소송의 형식으로 제기할 수도 있어요. 단체 소송. 단체 이름으로 제기한다는 건데 소비자 기본법상 등록한 소비자 단체나 비영리 민간 단체 얘네들이 대신해 가지고 법원에다가 소송 제기합니다. 자, 55번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정보공개법이죠. 정보공개법. 정보공개 청구는 모든 국민이 합니다. 특히 외국인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의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국가기관, 지자체 등등 정보투자기관 등 그다음에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기관까지 그 대통령령 속에는 사립학교도 포함됩니다. 사립학교. 그다음에 정보 공공기관의 직무상 작성 또는 보유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다. 그 형식은 불문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또 원본일 필요가 없고 사본의 형태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은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는 예외로 합니다. 그래서 밑에 칸에 구조 1항에 8가지가 규정되어 있죠. 비공개 대상 정보 8가지가 쭉 있으니까 이게 행정사 시험 2차 시험에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걸 써봐라. 비공개 대상 정보. 그 다음에 36페이지로 가서 이제 절차인데요. 정보공개 청구하는 거죠. 청구. 정보공개 청구서라는 문서가 있으니까 문서에 맞춰가지고 거기 문서 양식에 따라서 청구하면 돼요. 거기에 이제 익명이나 가명으로 하면 안 되고 실제 성명, 주민등록, 번호까지 뭐 주소까지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요. 말로 해도 됩니다. 네, 말로 해도 되고 말로 하면 이제 공무원이 이것을 조서에다가 담아둬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거는 10일입니다. 10일. 10 플러스 10일이에요. 1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와 관련해가지고 이 대상이 제3자와 관련된 정보라고 한다면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를 해야 되겠어요. 통지를 하고 필요한 경우에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공개 심의라고 하는데 각 공공기관 내에 설치되어 있는 게 정보공개 심의회예요. 맨 아래 칸에 보면 정보공개위원회라고 되어 있죠. 이거 달라요. 정보공개위원회는 이제 행정자치부 산하에 있는 것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각 기관에 소속되는 거야. 정보공개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곳입니다. 이게 부분공개제도도 있죠. 부분공개. 네. 그래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와 따로 분리가 될 수 있다면 그 부분만 부분공개합니다. 전자적 형태로도 공개할 수 있는 것이고 비용 부담,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이 되지. 실비의 범위 내에서. 자, 정보공개인 청구인의 불복 절차가 나오는데 불복. 3가지가 있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근데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임의적 절차로서 반드시 거치지 않고 그냥 소송으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 밑에 칸에 보니까 제3자의 불복 절차라고 나왔어. 이게 뭐냐면 아까 위에서요.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하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통보하도록 되는데 제3자는 공공기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금지 요청을 할 수 있어. 이러한 금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결정할 때는요. 정할 때는 30일 이상의 간격을 둬야 됩니다. 바로 결정하면 안 돼요. 이 30일 이간의 간격 두는 이유가 바로 제3자도 불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야.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제3자도. 정보공개위원회라는 것은 거기 행자부 장관으로 좀 고치시고요. 행자부 장관 소속하에 여기에 둘 수 있다. 제도 일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정보 얘기가 끝났습니다. 이제 56번 보면 행정벌의 종류라고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이른바 의무이행 확보수단. 의무이행. 국가 입장에서 보면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이 지켜야 될 의무를 지키도록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구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행정벌이다. 행정벌이라는 것은 국민이 과거에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즉 법을 위반했을 때 거기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게 행정벌입니다. 행정형벌에는 행정형벌과 질서벌이 있어요. 형벌은 형법이 정하고는 9가지 그 벌칙을 말하는데 그 위반한 정도가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아예 형벌을 가하는 거예요. 뭐 징역이나 금고, 벌금까지 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형법과 형법 총칙과 형사소송법이 적용되고요. 밑에 행정질서법은
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좀 경미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행정질서법입니다. 예, 여기에는 일반법 법률 이름이 뭐예요? 그 동그라미 3번에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죠. 일반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비송절차법 아닙니다. 우리 판례에 따르면 어떠한 행위를 행정형벌을 가할 것인가 질서벌을 가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 영역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중요한 판례 있죠.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과 질서벌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느냐. 이게 이중처벌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우리 대법원은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동시에 가능해요. 왜냐하면 질서벌이라는 것은 과태료로서 이건 형벌이 아니거든요. 이중처벌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일부러 제가 대법원 판례라고 써놨지 괄호 열고 헌법재판소는 약간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중처벌적인 그런 위험 요소가 있다라고까지 했어요. 자, 57번에 통고처분 나오는데 요거는 다시 위에 표에서 행정형벌과 관련돼요. 특히 행정형벌 중에 벌금이나 과료와 관련된다. 이거 벌금 과료. 돈 내는 거예요. 돈 내는 거니까 그 죄질이 좀 낮은 거지. 적용 범위 이건 특정한 영역에만 적용됩니다. 교통사범, 조세범, 출입국사범 같은 경우에. 자, 과벌 절차라고 나오는데 통고처분이 발동되면 이게 범칙금인데요. 범칙금이 부과되면 범칙금을 납부하면 끝납니다. 납부하면 일사부질의 원칙에 따라서 더 이상 이제 처벌할 수 없어. 그런데 납부하지 않게 되면 이제 고발당해서 형사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즉결 심판, 그다음에 정식 심판, 정식 재판 이렇게까지 갑니다. 따라서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거. 그래서 이 통고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냐 할 때 행정처분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형사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거지 행정소송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38페이지에 58번. 이건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에요. 이건 이제 과태료와 관련해서 정확히 아셔야지. 위반행위 법정주의다. 법률에 의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질서위반행위란 뭐냐? 그러면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부과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를 말하고 적용 제외도 있죠. 대통령령에 관한 사법상 또는 소송법상 의무를 위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그때는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다. 세 번째 간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오인한 행위에는 그 오인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제가 된다. 책임 연령 14세 이상부터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심신장애가 너무 심해서 판단할 능력이 없다. 이때는 면제를 시켜요. 그런데 그 능력이 미약한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감경, 즉 2분의 1로 깎아줍니다. 다만 그러한 심신장애 상태를 스스로 이야기한 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밑에 다수인의 가담. 두 사람이 서로 가담해서 공동으로 했다. 그럼 각자 법을 위반한 거죠. 신분에 의해서 성립하는 위반 행위에 누군가가 가담하면 이 사람도 처벌합니다. 수개 위반 행위,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한 것에 적용돼요. 중한 것. 과태료 액수가 중한 것이 적용됩니다. 시효는 5년 기억하시면 돼요. 5년. 자,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 나오는데요. 일단 어떤 질서 위반 행위를 단속하면 행정기관은 이 사람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서 의견 제출 기간을 줘야 돼요. 의견 제출. 근데 의견을 막 제출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칸 과태료 산정합니다. 행정기관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제 과태료 액수를 정하게 됩니다. 정하게 돼서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다음 페이지 하니까 과태료 감경도 한번 보시고 자진 납부하면 100분의 20. 그 다음에 여러 어떤 그 특별한 경우는 이제 깎아주네요. 100분의 50까지. 제척기간 역시 5년이고요. 질서 위반 행위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이걸 부과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부과했다 이거죠. 부과하기 전 아까 의견 제출은 10일 이상의 범위를 정해서 의견 제출 기간 줘야 되는데 이번엔 60일 암기해야 돼요. 그래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상대방은 60일 이내에 이의 제기할 수 있어. 이의 제기가 되면 법원에 통보가 됩니다. 그건 이제 재판 절차로 넘어가요. 재판 절차로 넘어간다. 그리고 이제 재판하는 거예요. 자, 59번 보겠습니다. 이제 행정벌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 59번부터는 이제 이른바 강제집행 나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은 네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행정대집행.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특히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행정청 또는 제3자가 이것을 대신 집행하고 그 처리 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납부받는 거. 이게 대집행이에요. 대집행의 요건 보시면 일단 공법상 의무를 불이행할 수 있는 다. 사법상 의무를 불이행했으면 민사집행법으로 가야지. 동그라미 2번 그 의무가 대체적 자기 의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3자가 대신할 수 있는 의무 그리고 어떤 행위를 직접 하는 의무다 이거야. 그래서 일신전속적인 의무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작위 의무도 대집행 대상이 안 됩니다. 부작위 의무는 그 자체는 안 되지만 일단 자기 의무로 전환시킨 다음에는 대집행이 될 수가 있어. 그리고 자 대체적 의무라고 했기 때문에 가령 토지 물건을 인도한다.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되니까 이건 대집행 대상이 안 됩니다. 또 세 번째 요건으로 대집행 말고 다른 수단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즉 최후 수단으로 하는 것이에요. 최후 수단으로.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 비례 원칙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4번은 설사 법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정말 방치하게 되면 심히 공익을 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만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40페이지에 보면 쟁점이 많아요. 대집행 절차인데 일단 네 가지 절차로 나눠지죠. 계고부터. 첫 번째 계고 단계에서는 몇 가지 알아야 돼요. 미리 이제 문서로 통지하는 게 계고인데 계고 처분은 당연히 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계고 시에 그 의무의 내용이 특정되어야 되는데 다만 우리 판례에 따르면 계고서뿐만 아니라 계고처분 전후에 송달된 문서나 기타 사정을 종합해서 그 대집행의 내용을 알 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요, 판례를, 자, 그 다음에요, 가령 철거명령과 계고라는 건 다른 행위야. 그러니까 별도로 해야 되는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것이 한 장의 문서에 결합돼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철거명령. 그러니까 의무를 부과하는 명령과 계고 결합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는 계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놨고요. 계고를 만약에 1차, 2차, 3차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 1차 계고만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고 2, 3차는 그냥 기간을 단순히 연장해 준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로서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죠. 통지. 이것은 이제 정확히 대집행 날짜나 장소, 뭐 누가 할 것인가 이걸 정해가지고 최후 통첩하는 게 이 통지예요. 이것도 역시 생략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생략하는. 자, 세 번째 단계로 이제 실제로 실행하는 거지, 가서. 이건 사실행위입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그 다음에 4번에 비용의 징수. 비용의 징수도 납부명령을 내리는데 납부명령 이것도 역시 처분이다. 네, 60번 문제로 가면 이번에 강제징수죠. 네, 두 번째 강제집행인 강제징수. 이건 특히 금전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하는 거다. 금전급부. 돈 내야 되는데 안 낼 때. 강제적으로 재산을 빼앗아 버리는 거야. 근데 독촉을 먼저 해야 돼요. 독촉은 납부기간 경과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해야 됩니다. 아까 배웠는데 독촉은 준법률 행위적 행위 중에 통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체납처분 절차로 들어가야 돼요. 독촉했는데도 안 내? 그러면 끝내. 그러면 첫째로 이제 압류를 한다. 이거야. 압류. 재산 확보해버립니다. 다만 압류 금지 대상들이 있어요. 의복, 침구, 가구, 주방구, 체납자와 동거 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이건 압류할 수 없어. 자, 그 다음 단계로 압류했으면 이제 이걸 돈으로 바꾸는 행위가 바로 매각이에요. 매각. 이제 공매에 붙여가지고 매각해버리지. 그거고요. 그래서 이 매각 처분도 역시 처분입니다. 행정처분. 그 다음에 청산을 해야죠. 실제로 체납 액수는 1,000만 원인데 물건을 공매를 했더니 2,000만 원이 나왔어. 그럼 이것을 이제 분배해주는 행위가 바로 청산이에요. 청산. 순서 알아두셔야죠. 동그라미 2번에 체납 처분비, 국세, 가상금. 비용을 먼저 충당하고 그 다음에 몸통에 해당하는 국세 그리고 깃털에 해당하는 가상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61번은 세 번째 강제집행인 이행강제금. 옛날에는 집행벌이라고도 불렀죠. 이것은 심리적 압박을 통해 가지고 합니다. 괄호 3번 보시면 이행강제금은 뭐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주는 제도예요. 농지법이나 건축법 같은 경우에.
특징. 자, 이것은 처벌이 아니니까 행정 벌칙도 가하고 이행강제도 같이 할 수 있어. 그리고 이건 일심 전속성이기 때문에 승계되지 않습니다. 즉 상속되지 않는 거예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동그라미 3번처럼 반복해서 부과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정벌 같은 경우는 행정벌은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됩니다. 절대로 2번, 3번 할 수 없어. 근데 이거는 반복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권리보호는 원칙적으로 상대방은 이걸 처분으로 봐가지고 행정쟁송으로 다투면 되죠. 다만 개별법, 즉 농지법 같은 경우에는 뭐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재판으로 넘어간다 이런 규정이 있으면 거기에 따르면 되고. 62번에 보면 이제 직접강제가 나옵니다. 직접강제는요, 국가가 부여했던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직접, 행정청이 직접 그 재산이나 신체에 실력을 가하는 것을 말해요. 직접강제 사례를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외국인 강제 퇴거 조치, 그 다음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강제 퇴거 조치, 그 다음에 무허가 영업행위자에 대한 뭐 간판 제거 작업, 영업소 폐쇄 조치 이런 거예요. 63번 문제 봅니다. 자, 요 62번까지 네 가지가 바로 강제집행이었고, 강제집행의 반대말이 즉시강제예요. 이것은 장애 발생이 목전에 급박한 경우에 미리 의무를 부과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네, 그러한 경우에 즉시 강제 권력을 발동하는 겁니다. 법적 성질. 이것이 상대방이 만약에 수인 의무, 즉 의무를 부과한다, 참을 의무를 부과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법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어요. 괄호 3번에 법적 근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있고 많은 개별법들이 있죠. 수단, 대인적, 대물적, 대가택 있고 요건도 읽어보세요. 장애가 존재해야 되고 아무튼 비례 원칙이 적용된다. 64번 행정조사 나왔습니다. 행정기관이 어떤 작용을 하기 전에 미리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조사죠. 조사. 괄호 2번 우리는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어요. 그 법률의 내용을 공부하면 되는데 괄호 2번 실제법상 한 개. 이것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된다는 비례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조사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처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법령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절차법상으로 담당 공무원은 상대방한테 신분증을 보여줘야 되죠. 증표를 제시해야 되고. 시간적 한계, 해가 진 이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 즉 야간 시간에는 할 수 없어. 다만 성질상 야간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있으면 할 수 있고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정보 공개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공무원들이 함부로 그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되겠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다음에 괄호 4번에 조사 대상자 선정은 조사 목적에 적합하도록 선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조사 대상자는요, 조사원의 교체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3번은 일반적인 방법이 많다. 기억해야 돼요. 많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합니다. 현장 조사뿐만 아니라 출석, 진술 요구 등등 실효 채취까지. 동그라미 4번에 공동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개 이상의 부서가 중복해서 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공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맨 끝에. 국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런 규정을 줬어. 공동조사 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5번은 7일이라는 거 암기이죠. 7일. 7일 전에 미리 알려줘야 된다. 조사하기 전에 7일. 그 다음에 6번에도 보니까 7일 또 나오죠. 행정조사를 끝낸 다음에 그 결과는 7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돼 있다. 이거죠. 44페이지에 가면요. 65번 과징금이라고 돼 있어요. 과징금. 이건 돈을 부과하는 건데 전통적으로 과징금 제도는 왜 만들었느냐 하면 그 표의 첫 번째 본래적 과징금. 이건 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에 국가가 그 부당한 이득을 환수한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칸에 변형적 과징금이 많이 나오는데 요즘은 어떤 사업들은, 어떤 기업 활동들은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금융이나 통신 이런 것들이요. 유원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롯데월드가 사업 정지 처분당하면 어떻게, 가뜩이나 놀이공간이 부족한데 놀러 갈 데가 없다. 이제. 그러면은 롯데월드로 하여금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과징금, 거액의 과징금 내고
그 대신 영업 활동은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 변형적 과징금이라고 합니다. 많죠? 사례들이. 자, 괄호 3번 보시면 과징금이 이제 부과됐어. 자, 부과를 할지 안 할지. 그러니까 롯데월드에다가요, 과징금을 부과하냐 아니면 영업정지를 할 것이냐. 이거는 행정청의 재량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과징금이나 벌금 이런 건 같이 할 수 있어요. 이중처벌 아니고요. 과징금 안 내면 당연히 강제징수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방은요, 과징금 부과 처분 자체가 행정행위니까 상대방은 또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투면 되고. 과징금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6번 관허사업의 제한. 관청이 인가나 허가를 한 사업을 일부 정지시키거나 취소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심리적으로 압박을 통해 가지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게 관허사업 제한이에요. 그래서 우리 건축법에 보면 위법한 건축물을 이용한다. 그럼 그 사업은 이제 영업정지 처분 내리거나 취소해 버립니다. 조세 체납자, 국세를 체납한 자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어. 다만 이제 부당결부 금지 원칙이 위반되는 거 아니냐는 어떤 의심이 있죠, 사실은. 근데 아직 있습니다. 67번 공급 거부. 국민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한다. 이제 전기, 수도, 가스 이런 것을 그러니까 법령을 위반한 사람들 막 이걸 거부합니다. 공급 거부합니다. 예전에 이제 건축법에 보면 이런 규정이 있지만 이제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법률의 근거가 꼭 필요하고요. 이것도 역시 맨 아랫줄에 부당결부 금지 원칙과 관련이 되죠. 왜 대체 A라는 법을 위반했는데 왜 수도나 전기를 끊느냐 이거야.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괄호 4번 공급 거부에 대한 구제가 나옵니다. 구제. 공급 중단 조치를 취하게 되면 우리 판례에 단수 처분 하나 있어요. 단수 처분. 수돗물을 끊는 행위가 단수 처분인데 이거는 처분으로 봐가지고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요, 공급 거부 요청은 아니에요. 단수 처분이 처분이지, 단수 조치가. 그 요청한다는 것을 행정기관 내부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니까 이거는 국민에게 직접 효력을 발생하지 않죠. 따라서 이건 처분이 아닙니다. 자, 68번 끝으로 이제 위반 사실 등 공표 제도가 나옵니다. 의무를 위반하는 자의 명단을 공표한다는 거야. 그럼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주는 거죠. 수치심 느끼게 하고, 그다음에 명예훼손의 위협을 가하는 거야. 그럼으로써 이행하도록 합니다. 간접적인 제도예요. 근거는 당연히 반드시 법률이 필요하겠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별법에 있습니다. 개별법에. 특히요, 고액 체납자 명단 발표는 국세기본법에 있다는 거 좀 혼동되니까 기억하세요. 국세기본법. 자, 한계가 항상 이 기본권이 충돌한 영역이야. 그래서 프라이버시권과 알 권리가 충돌합니다. 사실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나쁜 짓을 한 사람이 명단을 알고 싶어, 알 권리. 그렇지만 명단이 공개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프라이버시권이 또 문제가 돼요. 사생활 비밀. 그러니까 조화롭게 해결을 해야 돼요. 조화롭게. 우리 판례에 따르면 청소년 성매수자는 명단을 공표해야 되느냐. 그래서 조화롭게 해석했을 때 이 공개제도는 합헌이라고 했어. 구제는 어떤 방법을 할까요? 구제. 그래서 이 다수설에 따르면 명단을 공표한다는 것은 법률 행위가 아니라 사실 행위에 불과하니까 항고 소송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분이 아니라고 보죠. 손해배상 청구는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인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명단 공표 행위도 당연히 엄연히 이것이 직무행위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 정정공고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잘못된 사실이니까 좀 널리 사는 사람에게 알려달라. 정정공고. 그 명단 공표를 잘못한 공무원 자신도 역시 책임을 변할 수가 없어. 형사 책임까지 집니다. 우리 특히 경찰 공무원이나 검찰 공무원들은요, 피의 사실 공표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징계도 받을 수 있고. 네, 여기까지가 이제 의무이행 확보 수단이었어요. 그러면 4교시에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손해전보제도로 들어가겠습니다. 네.